서울대학병원 VVIP 병실.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들이 내는 차가운 경고음,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라.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가장 복잡한 기업 범죄를 파헤치던 천재 회계사. 지금 그녀는 원인 모를 희귀신경 질환으로 서서히 몸이 마비되어가는 시한부 환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명석했던 두뇌는 말을 듣지 않는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젊고 패기 넘쳤던 차민호 검사는 이제는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유라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이노베스트 홀딩스의 이태준 회장을 상대로 한 거대 재무사기 사건의 수사를 오늘 공식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한유라 씨 유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였던 비밀 장부는 사라졌고 유일한 증인인 당신은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태준 회장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잠정 중단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증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마지막 공식 진술서에 지장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유라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법률 서류를 무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내 개, 로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병원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천재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목격하며 연민과 존경심에 참아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규칙을 어기기로 했다. 잠시 후 총명한 보더콜리 로키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로키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침대 위의 주인을 보자마자 즉시 차분해졌다. 걔는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와 유라의 손 위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올려놓고 나지막이 낑낑거렸다. 그 모습에 지켜보던 민호와 간호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자신의 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오직 그들만이 아는 아주 작고 독특한 두 단어의 명령어를 속삭였다. 클릭, 찾아. 그 순간 로키가 번개처럼 반응했다. 슬픔에 잠겨있던 애완견의 모습은 사라지고 임무를 부여받은 고도로 집중된 요원의 모습이 나타났다. 로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방구석에 세워져 있던 유라의 낡은 서류 가방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걔는 마치 불가능한 재주를 부리듯 이빨과 앞발을 이용해 가방의 안쪽 내피에 특정 이음새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가 내피를 찢어내자 그 안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로키는 그 안에서 금속 재질의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입으로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돌아와 유라의 손옆 침대 위에 그것을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 차민호 검사와 간호사들은 경악의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히 개의 충성심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은 마지막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수사관의 절박하고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녀의 충직한 파트너를 통해 전달된 그녀의 마지막 증언이었다. 민호는 죽어가던 여인과 그녀의 손옆에 놓인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지적인 개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종결된 사건은 방금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부활한 것이다.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차민호 검사의 사무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이노베스트 홀딩스와 이태준 회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그는 상부에 병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극적인 상황을 보고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수사팀은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전문가 수준의 강력한 암호로 잠겨있는 이 하드 드라이브를 해독하는 것이었다. 그는 검찰 최고의 사이버 포렌식 팀을 투입했다.
한편 그 시각 이태준 회장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사무실. 그는 축배를 들고 있었다. 검찰 내부의 정보원으로부터 유일한 증인인 한유라가 사실상 식물인간이 되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사기와 어쩌면 살인을 통해 지켜낸 이 거대한 제국을 상징하는 가족 사진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오른팔인 해결사가 다급한 소식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유라 건에 대한 수사가 방금 재개되었습니다. 한유라가 가지고 있던 하드 드라이브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태준의 축제 같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치명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그 드라이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라가 만들었던 자신의 모든 범죄가 담긴 유령 장부. 그는 그녀를 독살한 후 그녀의 사무실을 뒤졌을 때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던 자신의 무능함에 분노했다. 그녀가 쓰러지기 직전 자신의 서류 가방 안에 그것을 숨겼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검찰이 저 드라이브의 암호를 푼다면 그는 끝장이었다. 그는 즉시 행동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해결색에 무자비한 명령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첫째, 드라이브를 회수할 것. 어떻게든 그 하드 드라이브를 되찾아와 검찰청에서 훔쳐서라도. 둘째, 증인을 제거할 것. 한유라는 더 이상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심장이 멎도록 처리해. 셋째, 검사를 제거할 것. 차민호 검사. 너무 많이 알게 됐군. 그 역시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해. 다시 차민호 검사실. 그는 사이버 포렌식 팀이 하드 드라이브와 씨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팀은 암호가 너무나 복잡하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때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익명의 병원 간호사로부터 온 제보였다. 누군가 한유라의 투약 스케줄에 대해 묻고 다니며 그녀의 병실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경고였다. 민호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뒤처리를 하러 오는 중이었다. 그는 해독 중인 하드 드라이브를 그리고 병실에 무력하게 누워있을 한유라를 떠올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수사를 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조용한 전쟁 속에서 증인을 지켜야 하는 보호자가 되었고 그의 목숨 역시 위험에 처해 있었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간호사로부터 온 경고 전화 이후 차민호 검사는 한유라가 병원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검사 권한을 이용하여 그녀를 핵심 증인 특별보호 조치 하에 두었다. 그는 이태준 회장의 감시망을 피해 한밤중에 그녀를 검찰이 이용하는 안전한 비밀 의료시설로 옮겼다. 그녀의 충직한 개 로키 역시 그녀와 함께였다. 안전한 시설에서 민호는 여전히 그녀의 병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시기적절했고 너무나 완벽한 비극이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의 의학적인 측면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은퇴한 국내 최고의 독성학 권위자인 김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김 교수에게 몰래 확보한 유라의 혈액 샘플과 의료 기록을 건네며 그녀의 급격한 건강 악화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며칠 후 김 교수는 충격과 과학자로서의 경악이 뒤섞인 얼굴로 그에게 분석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건 질병이 아니야, 차 검사.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독이야. 그는 이것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신경세포의 수초를 공격하여 희귀하고 공격적인 운동 뉴런 질환과 똑같은 증상을 유발하도록 만들어진 합성신경 독소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거의 완벽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살인 무기였다.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태준의 범죄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괴물 같았다. 그는 치료제가 있는지 물었다. 김 교수는 한 가닥 희망을 제시했다. 독소의 구조를 기반으로 이론적으로는 특정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해독제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그 독의 정확한 화학식이 필요했다.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며 오히려 그녀를 더 빨리 죽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리고 설사 화학식을 찾는다 해도 해독제를 합성하는 데에는 율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이 필요했다. 민호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이제 극에 달했다. 그의 수사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시간과의 절박한 싸움이 되었다. 첫째 사이버팀은 이태준의 금융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하드드라이브의 암호를 풀어야만 한다. 둘째 그는 이제 그 하드드라이브 안에 금융 데이터 이상의 것, 바로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독의 화학식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다. 늦은 밤 민호는 안전시설에 유라 병실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움직임은 약해지고 있었다. 의사는 이 상태라면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낑낑거리는 로키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된 암호화된 하드드라이브를 보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 범죄에 대한 정의와 한유라의 생명, 이 저 드라이브 안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반드시 저 암호를 풀어야만 했다.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었고 적은 여전히 바깥의 어둠 속에 있었다. 차민호 검색의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하나는 물리적인 전쟁이었다. 그는 비밀 의료시설의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강화하고 한유라의 병실을 24시간 감시했다. 이태준 회장의 부하들은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병원 방문객이나 유지보수 인력으로 위장하여 침투를 시도했지만 민호의 팀에 의해 번번이 저지당했다. 위협은 실제했고 활동적이었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전쟁이었다. 검찰의 사이버 포렌식 팀은 밤낮으로 하드드라이브에 암호 해독에 매달렸지만 벽에 부딪혔다. 암호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아닌 유라가 직접 설계한 독창적인 방식이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길고 복잡한 암호를 요구했다. 시간은 유라의 편이 아니었다. 민호는 유라의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가 반의식 상태에서 가끔씩 단어나 숫자의 파편들을 속삭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려는 진실의 조각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비밀번호는 어딘가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가 특정 단어를 속삭일 때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개 로키가 반응한다는 것을. 그녀가 어떤 단어를 말하면 로키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방 안의 특정 물건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민호는 그 연결고리를 깨달았다. 유라는 자신이 독살당할 것을 예감하고 단서들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자신의 개가 그것을 찾도록 훈련시킨 것이다. 로키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그는 주인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되살려줄 살아있는 길잡이였다. 병실 안에서의 절박한 보물찾기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유라가 희미하게 속삭였다. 책. 로키는 즉시 그녀의 집에서 가져온 몇 권의 책들 중 한 시집으로 다가가 코를 댔다. 민호는 그 책을 펼쳤다. 유라가 속삭였던 페이지 번호에 프로메테스라는 단어 하나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비밀번호의 첫 번째 조각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음악이라고 속삭였다. 로키는 그녀의 낡은 MP3 플레이어를 앞발로 툭 쳤다. 민호는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117이라는 숫자로 된 제목의 노래가 있었다.
두 번째 조각이었다. 그녀는 사진이라고도 속삭였다. 로키는 그녀의 침대 옆 액자로 다가갔다. 그것은 그녀와 로키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편에 아주 작은 글씨로 H12L777N이라는 화학식의 일부가 적혀 있었다. 민호와 그의 팀은 그녀가 남긴 이 눈물겨운 시스템을 이해했다. 그녀는 복잡한 비밀번호와 독의 화학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일상적인 물건들에 연결시키고 자신의 충직한 개가 그것을 찾도록 훈련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단서를 찾아내는 동안 이태준 회장의 그물망 역시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가 숨어있는 비밀 의료 시설의 위치를 거의 다 파악해가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비밀번호와 화학식의 여러 조각들을 손에 넣었지만 여전히 마지막 결정적인 조각 하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유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의 호흡은 아주 얕아졌고 그녀의 생명을 알리는 기계들이 다급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로 얼마 없다고 말했다. 민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열쇠의 대부분을 손에 넣었지만 전부를 얻지는 못했다. 그녀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그녀의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단서 하나를 더 얻어야만 했다. 그는 낑낑거리며 주인을 깨우려는 듯한 로키를 그리고 꺼져가는 유라의 생명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유일한 증인과 그녀의 목숨을 구할 마지막 열쇠를 동시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태준 회장은 한유라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차민호 검사가 무언가 알아차리고 그녀를 비밀 장소로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자연사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죽은 후에도 검찰이 하드드라이브에 암호를 풀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그는 이제 그 하드드라이브 원본을 직접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 가장 위험한 직접 공격을 명령했다. 그의 정의 해결사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임무는 두 가지였다. 차민호 검색에서 하드드라이브를 빼앗고 더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유라를 제거하는 것. 그들은 특수의료 이송팀으로 위장하여 위조된 신분증으로 외부 보안을 뚫고 비밀 의료시설 내부로 침투했다. 병원 안은 조용한 전쟁터로 변했다. 차민호 검사와 그의 작은 수사팀이 유일한 방어선이었다. 이것은 시끄러운 총격전이 아니었다. 병원의 스산한 복도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근접전이었다. 침입자들은 체계적으로 CCTV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을 교란하며 소음기와 마취제를 이용해 유라의 병동을 지키는 경호 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하지만 민호 역시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 자신만의 급조된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다. 그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들의 동선을 좁히고 함정을 만들었다. 그는 초인적인 군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증인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명석한 두뇌로 필사적으로 싸웠다. 게로키는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은 인간이 감지하기 훨씬 전부터 침입자들의 은밀한 접근을 알아채고 지줌으로써 민호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침입자 한 명이 마침내 유라의 병실 가까이 접근했을 때 로키는 맹렬하게 그를 공격하여 주인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도 그녀를 지켜냈다. 마침내 침입자들의 리더가 유라의 병실 바로 앞에서 민호와 마주쳤다. 근처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에 연결된 하드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전문 킬러와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하는 검사 사이에 절박한 1대1 대결이 벌어졌다. 민호는 신체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믿는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으로 싸웠다. 바로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유라의 생체 신호를 알리는 기계들이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멎고 있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병실 밖에서는
민호가 킬러에게 제압당하기 직전이었고 킬러의 손이 하드 드라이브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병실 안에서는 유라의 심박 그래프가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의료팀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 달려 들어오고 있었다. 킬러가 민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바로 그 순간 병실 안의 로키가 아주 크고 특정하며 기이한 짖음 소리를 냈다. 그것은 유라가 그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명령어였다. 죽음의 순간 그녀의 마지막 의식 속에서 마지막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던 것일까? 혹은 주인의 마지막을 감지한 개가 그녀가 듣지 못한 속삭임을 듣고 스스로 마지막 명령을 수행한 것일까? 유라는 임상적으로 사망했고 민호는 살해당하기 직전이었으며 개는 알 수 없는 마지막 명령을 외치고 있었다. 상황은 절대적인 절망의 정점에 도달해 있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되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병실 안에서 로키가 내뱉은 그 기이하고 강력한 짖음 소리는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유라가 자신의 노트북에 직접 설계해둔 음성인식 보안 프로그램의 마지막 마스터 키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그녀에게 로키의 특정 주파수와 패턴의 짖음 소리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된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노트북 화면이 번쩍이며 메시지가 떴다. 암호 해독 완료. 하드 드라이브가 열렸다. 킬러가 그 기묘한 현상에 아주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차민호 검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는 옆에 있던 제세동기의 패드를 집어들어 킬러를 향해 휘둘렀다. 킬러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복도에서 다른 침입자들을 제압하고 달려온 그의 수사팀이 현장을 덮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하드 드라이브가 열리는 순간 그 안의 파일들이 노트북 화면에 펼쳐졌다. 그곳에는 2개의 결정적인 폴더가 있었다. 첫 번째, 이노베스트 장부. 그 안에는 이태준 회장의 모든 재무사기 횡령, 그리고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키메라 프로젝트. 그곳에는 바로 지금 그녀를 죽이고 있는 신경독소의 정확한 화학식과 합성 과정, 그리고 그녀가 이론적으로 구상했던 해독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노트가 들어있었다. 같은 시각 병실 안. 의료팀이 그녀의 멎은 심장을 향해 제세동기 충격을 가했다. 강력한 정의 충격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꺼져가던 의식 속에서 마지막 기억의 섬광이 터져 나왔다. 친한 동료로 위장하여 자신을 찾아왔던 이태준 회장. 그가 건넸던 건강보조 음료. 그 안에 담겨있던 첫 번째 독.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민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는 잠금이 풀린 모든 증거들을 검찰 최고위층에 전송했다. 증거는 절대적이었다. 독의 화학식과 유라의 노트는 재무사기 혐의에 더해 명백한 살인 미수의 증거가 되었다. 검찰총장의 이름으로 이태준 회장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시각 이태준은 자신의 전용기 안에서 모든 뒤처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며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했다. 활주로에 검찰 특수부와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이태준 씨 살인 미수 및 특수 경제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신의 완벽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그의 충격받은 얼굴이 그 장면의 마지막이었다. 다시 병실. 의료팀은 유라의 노트를 통해 얻어낸 정확한 독의 화학식을 바탕으로 즉시 실험 단계의 해독제를 합성하여 그녀에게 투여했다. 그녀의 심박 그래프는 아직 위험했지만 더 이상 일직선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민호는 유라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다. 충직한 개 로키는 그녀의 손 옆 침대에 머리를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자와 주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한 게, 그리고 방금 거대한 타이탄을 무너뜨린 자신의 휴대폰 속 증거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전쟁은 이겼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생명을 위한 길고 불확실한 싸움뿐이었다. 힘들게 얻어낸 승리와 그보다 더 위태로운 희망 위로 6장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1년 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노베스트 게이트는 이태준 회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막을 내렸다. 그가 쌓아 올렸던 거짓의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법의 정의는 실현되었다. 한유라는 기적적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해독제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녀의 몸에는 독소의 흔적이 영원히 남았다. 그녀는 약간 다리를 절게 되었고 가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사건 이후 한유라와 차민호 검사는 거대 기업의 부패에 맞서 싸운 영웅의 상징이 되었다. 두 사람은 그들의 경험을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노베스트 홀딩스에서 받은 피해 보상금과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자신들과 같은 기업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더 강력한 기업 윤리법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회계 분석 기술로, 민호는 자신의 법률 전문 지식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강력한 팀이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화창한 어느 날 오후의 평화로운 공원. 유라는 자신의 충직한 개 로키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약간 불편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힘과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차민호 검사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가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검사와 증인 혹은 보호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존중과 조용한 지지로 이어진 특별한 파트너십이자 우정이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잔디밭에서 뛰노는 로키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재단이 새로 맡게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가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소, 유라 씨. 유라는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따스한 햇살을 얼굴로 느끼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네, 검사님.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그녀와 그리고 충직한 개 로키가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생존자였다. 그들은 죽음과 악에 맞서 싸웠고 상처는 남았지만 더 강해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진 채 돌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비극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불빛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완벽한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희망에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